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에 이번 토픽의 사회를 맡은 법무부 율촌의 변호사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어제 오늘 양일간 개최되는 2021년 이파코리아 텍스 컨퍼런스에 8개의 토픽 중에 저희 한 토픽을 저희 YIN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이파코리아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저희가 진행할 토픽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지만 어, 그 세법 개정안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국제 조세 분야에서도 그 아웃바운드 쪽에 저희가 토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픽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할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약간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패널로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이홍명 변호사님은 원래 회계사로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도 좀 하셨고 뜻한 바가 있으셔서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셔서 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법무관 시절에는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세종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서울 법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이제 분량을 어떻게 좀 그 각자 분담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거 이제 법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자라고 해서 오늘 이홍명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소득세제 쪽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필재 변호사님이십니다. 조필재 변호사님은 고대 로스쿨을 나오셨고 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2017년도부터 광장에서 법무원 광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법대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고 현재 YIN 코리아의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조필재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그 국제조세 분야 중에서 CFC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오광석 변호사님은 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셨고 변호사 시험 4회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법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그리고 YN 코리아의 현재 부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고 2018년도에 이파 서울 연차 총회 때 무트코트에서 한국 대표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오광석 변호사님은 오늘 국제조세 분야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마지막으로 방진영 변호사님은 회계사로 마찬가지로 3일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좀 하셨고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1회 합격을 하셨고 그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법무부 태평양에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 YN 코리아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세법 학회에서 신진학술상도 받으셨고 그 직후에 NYU로 가셔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LLM을 취득하기도 하셨습니다. 방진영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나머지 기타 파트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명 변호사님께서 소득세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세종의 이용명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2021 주요 세법 개정안 중 소득세와 법인세 파트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소득세, 법인세 세제 중에서 아웃바운드 쪽에서 바뀐 게 이제 사무집합 투자기구 이중과세 조정 방법과 이제 그 조정 방식이 좀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이유 중에 하나로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됐죠. 이미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좀 이 개정에 있어서 좀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2의 제1항 보면은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를 두고 이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합자회사로 이제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나 혹은 전문성 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는 투자자만 투자 가능한 합자회사의 사무집합 투자기구를 두고 있었고 그 외에 사무집합 투자기구로는 자본시장법 제9조의 19항 제9조의 제9조에 이제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외에는 전부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로 이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 체계를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 입법 이제 그 개정 이유를 보면은 이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이 사무집합 투자기구를 분류해서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또는 이제 전문성 또는 위험 감수력을 갖춘 투자자만 투자 가능한 합자회사 형태의 사무집합 투자기구는 계속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그 사무집합 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로 이름을 바꾸고 경영참여 목적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시장법상 그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 외에 투자기구들은 일반 사무집합 투자기구라고 해서 이 경영참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투자자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법인세법이랑 조세특례 제한법상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분류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는 조특법 100조의 15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그러니까는 소득을 각각 나누어서 각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식으로 이제 이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에는 이 소위 DPD라고 부르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시에는 배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서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체계가 경영참여 전문투자형에서 기관전용과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 분류로 바뀌면서 기관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는 옛날의 경영참여형처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을 하고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는 옛날 전문투자형처럼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할 시에 배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참여 목적 없는 기존의 이제 전문 투자자 혹은 이제 전문성이 있거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받았는데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옛날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는 방식으로 이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제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 공제 또는 환급 규정이 삭제되고 이 공제 환급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존의 문제점이 제도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각국에서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조세조약상 배당세율이 보통 15%고
이제 좀 지분이 높거나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이제 5%나 10%의 낮은 제한세를 적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공제 한도가 14%임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중과세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제 한도가 낮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투자 신탁이 마치 법인세 과세 대상인 것처럼 의제를 해서 투자 신탁 단계에서 법인세액을 환급해주고 이런 이제 법자 체계 자체에 좀 들어맞지 않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회사형 펀드와 신탁액 펀드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이제 제 57조의 2라는 규정 하나에 집어넣어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환급과 공제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이제 뭐 여기서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자신이 그 투자 신탁 등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 세액 한도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투자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은 15.4%까지는 이제 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공제 한도가 좀 높아졌고요. 저희 뭐 배당 소득 제한 세율 정도는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신탁 단계에서 이제 법인세 환급이나 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자 신탁이 도관체로서의 성격을 좀 더 명확화해서 법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회사형과 신탁형을 거의 같게 57조 2에서 취급했는데 회사형과 신탁형의 취급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간접투자회사는 원래 이제 과세표준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의 국외투자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에 공제를 하고 그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간접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결산 시 투자신탁의 국외 투자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제 방식이 변경돼서 제 57조의 2가 아예 삭제되었고요.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로 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일괄적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 간접 투자회사 및 투자 신탁이 외국 납부세액을 처음부터 공제하여서 원천 징수하고 그 한도는 그 투자자의 원천 징수 세액을 한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좀 어떤 투자기구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졌는데요. 투자 신탁에다가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되 공제 한도는 원천징수세액으로 해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제2호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신탁의 이익 외에 이제 간접 투자 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공제 시 간접 투자세 법인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할 때 FTC 할 때 그 간접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까지 자신의 외납세액으로 더해가지고 자신의 외납세액 공제 한도를 해가지고 공제받는 방법으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서 간접 투자회사 투자 신탁을 통하여 해외 투자 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이제 그 공제가 간접 투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공제 한도가 변경되고 이 공제 단계가 바뀜으로써 외국납부세 공제 시기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도 또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이제 기존에 국외 원천 소득의 14%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존의 그 제57조의 이 적용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 공제가 되는 간접투자회사의 범위에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예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국외 원천소득의 14% 한도 공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과도기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게 왜 과도기적인 조치냐 하면은 이 제57조의 2를 삭제하고 간접투자에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이제 원천징수하는 세액에서 공제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법인 투자자의 자신의 외납세액에 더해서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57조의 이가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외납 간접 투자 예산이나 투자 신탁에 대한 외납세 공제 환급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를 제외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아예 변경된 방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적용을 할 때는 기관 전용 사무집합 투자기구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법 개정에서 부칙이 정해졌습니다. 과도기적으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자본시장법상 새로이 기관 전용으로 분류되는 사무집합 투자기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집합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20일부터는 이제 제57조의 2에 의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에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토픽은 이제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 전출세 환급인데요. 국외 전출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국내 법인, 내국 법인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할 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법 제 118조의 118조의 9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마치 주식 양도하는 거로 의제를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미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18조의 15의 제 사항에 의해서 액면 금액 또는 출자가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 전출세를 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급하는 경우란 국외로 출국한 거주자가 5년 이내에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혹은 그 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혹은 그 주식이 주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국외 전출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는 이 국외 전출세를 환급할 때 미신고 지연 신고로 부과한 이제 2% 납부한 2%의 가산세가 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해서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소득세법 제 118조의 17 제3항에 환급 대상 이 국외 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 의한 2%의 가산세가 제외됨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명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용명 변호사님께서는 이 소득세제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상호집합투자기구 관련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이 조세부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간접 투자 회사 등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 관련해서 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어떤 투자 신탁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을 이제 명확화하는 것 그리고 회사형과 신탁형 취급 분리라는 이런 개선 방향을 갖고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 전출세 이 환급의 경우에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가 제외됨을 이제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조필재 변호사님께서 국제조세법 분야 중에서 CFC 룰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에 대해서 신고제도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장의 조필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는 그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 세제로 알려져 있는 CFC 룰 개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해외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CFC 규정의 개정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현행법에 따른 CFC 규정의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FC 규정은 그 이제 CFC라는 말이 Controlled Foreign Company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내국인이 지배하는 특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고
소득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내국인에게 배당소득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CFC 규정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으로 보통 대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 부담률 요건입니다. 문제되는 특정 외국법인의 부담 세액이 그 특정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로 판정되는 저세율 국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소재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배 요건입니다. 내국인이 그 외국법인을 실제로 그 특수관계가 있다, 즉 이제 외국법인을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 주주로서 실질 지배력을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주식 보유 그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경영상 사업상 주요 방침을 결정하는 등 실질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지배 요건도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활동 요건입니다. 해외 법인의 그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는 것 아이디어 자체가 그 해외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 투자 소득을 이제 유보시켜서 그 국내로 원래는 배당했어야 될 소득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정 외국 법인이 고정된 시설이나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거나 수동적 그 투자 소득이나 관련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CFC 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 외국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그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산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식을 보면 내국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특정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 곱하기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 외국법인에 갖고 있는 주식 보유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CFC로 한번 과세를 하고 배당으로 했을 때 또 배당 소득을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CFC로 한번 과세가 되었다면 향후 실제 배당 시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그러한 이제 불합리는 그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앞서 설명드린 CFC 룰의 적용 요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세 부담률 요건을 그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현행법은 이제 고정률로 15% 이하인 그 실효 세율이 15% 이하인 경우를 저세율 국가로 이제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제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과 연동을 해서 그 현행법에 따르면 25%인데요.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의 70% 이하인 경우를 이제 저세율 국가로 이제 판정을 하도록 해서 세 부담률 기준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관청은 그 현행법상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 부담률 판단 기준이 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5%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이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절대 수치가 그리고 이제 그 CFC 룰이 이제 1996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국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오면서 그 실제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연동을 해서 좀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 17.6%에서 현재 23.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또 이제 한국의 법인세율이 변동이 되더라도 이 세부담률 판정 기준이 적정 수준을 그 연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 개정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OECD 국가들의 CFC 룰의 세부담률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그
고정 세율로 하는 국가는 그 현행법으로 한국이나 독일 등 9개 국가에 불과하고요. 그 모국의 법인 세율과 비교를 해서 연동해서 그 규정해 놓은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 등 19개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경우에 실제 그 현행법상 모국 세율에 기초를 해서 이 세부담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 한국의 현재 CFC 룰에 따른 15%보다는 대부분 높은 것으로 그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측에 있는 그 미국, 스페인, 영국의 경우가 이제 우리 개정안과 동일하게 모국 최고 세율의 몇 %로 이제 연동한 세율을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과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대부분 이제 15%보다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C 룰의 개정안에서 또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제 그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특정 외국 법인이라는 게 그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엔티티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CFC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개정안에서 그 신탁은 원래 이제 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가 이제 소득자로서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인과 유사하게 보는 신탁을 일부 유형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법인 과세 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개정에 이제 맞춰서 CFC 룰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특정 외국 법인에 그 기존에 보던 법인에 더해서 법인이랑 유사하게 취급이 되는 법인 과세 신탁도 특정 외국 법인의 범위에 추가를 하도록 이제 개정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CFC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자나 배당 등 투자에 관련된 수동적 소득을 수취하는 활동을 하던 해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구조가 이제 CFC 룰에 따라서 과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더라도 개정안에 비춰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CFC 룰이 이후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CFC로 한번 과세가 됐던 것을 이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이중 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CFC를 검토하시는 그 실무상 많은 이제 경우에는 국내 배당 계획이 없이 해외 재투자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FC를 통해서 한번 과세가 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FC 규정이 이제 실무상으로 적용이 사실 되려면 그 국가 간 정보 교환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만 과세관청 측에서 과세를 확대하는 게 가능할 것인데요. 최근에 몇 년간 이제 그 다자 간 정보 교환 협정도 맺어졌지만 실무상으로 이제 그 세무조사 당시에 국가 간 정보 교환의 활용도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이 드러날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 CFC 규정도 그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그 해당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비용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이 개정만으로 이제 향후 5년간 이제 세수 증대가 한 900억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에 대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도 이제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행법에 따른 그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잘 아시는 이제 해외 법인 현지 명세서 제출 의무와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가 같은 규정의 1항과 2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전까지는 이 자료 제출 의무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각각 있었는데요. 이제 2020년 개정으로 국조법에 그 통합돼서 규정이 되었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운용하는 내역을 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신고 대상은 이제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아니면 투자 운용을 하거나
혹은 처분한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 기간은 이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로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 그 한도는 이제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 보유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투자 운용을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만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이제 단순 보유를 하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의무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의무는 이제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되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기간을 둬서 23년 1월 1일 이후 의무 불이행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해외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14년 이 제도 신설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투자 운용이나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내역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필재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조필재 변호사님은 국제조세법 분야에서 CFC 룰과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CFC, 그러니까 특정 외국법인 의무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세액 부담률을 조정해서 법인세율이 변동되더라도 판정 기준이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명목세율과 연계하도록 되었다라는 점과 법인 과세 신탁도 특정 외국법인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세한 영향까지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없었던 보유시의 경우에 보유하는 경우에 이제 신고 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생겼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광석 변호사님께서 국제조세법 분야의 나머지 부분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음 발표를 맡은 김현장의 오광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번 개정안 중에 이제 기타 국제조세 측면에서 조금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간략하게 좀 공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각 이제 사업체들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익 수준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되게 이제 종전과 달리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되게 예외적인 사정이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말에 OECD에서 정상가격 산정함에 있어서 좀 이런 코비드 19으로 인한 특수성을 좀 고려해라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가이던스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비교 가능 거래 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손실 발생 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능 분석을 해서 유사한 자산 위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이제 얻는 정상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정상 가격을 산정하게 됐는데 실무적 이제 산정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컴페어블 산정에 있어서 이제 손실 발생 기업을 넣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종전에 우리나라 국조법이든 TP 가이드라인이든 어디에서도 사실은 이제 손실 발생 기업이라고 해서 컴페어블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컴페어블에서 많이 이제 제외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실무적인 이유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계속 손실이 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손실 발생 기업을 포함하게 되면은 정상 가격이 조금 낮게 선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걸 과연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조항이 들어오면서 손실 발생 기업을 컴퓨터로 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상 가격이 종전보다는 수준이 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상 가격이 낮아진다는 걸 뭐 예를 들자면 뭐 국내 본사를 들고 있는 기업께서 외국에 있는 계열사랑 거래를 하면서 계열사한테 뭔가 제품을 수출하고 그 계열사가 현지에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되게 일반적인 유통 거래를 상정하면 뭐 종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현지 법인이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한 5% 남기고 나머지를 다 한국 본사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분석을 해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 대상 기업들이 손실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현지 법인의 정상 가격 이익 수준이 5%가 아니라 한 2%만 남기면 되겠다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또 저희 본사를 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땡겨올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누가 2%만 남기래 우리가 보니까 다 손실이 나네. 1%도 많은 거 2%도 많은 것 같아. 더 땡겨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세를 시도하게 될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정으로 이제 그 정상원가 분담액의 기준에 관해서 과세관 당국의 이제 경정 결정 시 불강력적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주자와 국외 특관자 사이에 이제 같이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이제 얻을 기대 편익에 따라서 너는 얼마 부담하고 나는 얼마 부담하자 뭐 이런 식의 약정을 체결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제 부담한 원가가 정상 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이제 과세 당국이 조정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코비드 19로 인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손실이 급격하게 많이 나서 뭐 원가를 우린 더 이상 못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둔 본사 쪽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때 기존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약정과 다르게 그리고 정상 가격과 다르게 본사에서 더 많이 부담했으니까 우리 이거 송금으로 인정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좀 고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경정의 예외를 인정하겠다 하는 규정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예외로 한다라고 할지 뭐 아무래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제약을 부여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문헌이 좀 나와봐야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조특법 사항이긴 합니다만 외국 자회사 주식 현물 출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 특례가 있었는데 그 적용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올해 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하던 외국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이제 어떤 사유에서든 다른 외국법인에 출자했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양도 차익을 4년 거치 이제 3년 동안 분할해서 입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현재 존재합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이 되죠. 근데 이 조항이 도입됐던 취지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 있는 대주주가 본사가 이제 외국에 이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열사들과 어떤 이유에서든 뭔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 있는 제3자와 뭔가 조인트 벤처 같은 걸 설립해서 할 때 그럼 새로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외국법 자회사를 그 밑으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금 유입은 하나도 없으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이제 세금은 내야 되는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좀 그런 구조 조정을 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던 조항이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종료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공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이제 보완된 측면인데요. 이건 사실은 아웃바운드보다는 좀 인바운드 쪽에 가까워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열사 간 대여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세 회피를 한다는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대응 방안이 우리 세상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소자본세제라고 해서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이제 출자금의 2배, 금융업의 경우는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이제 송금불산입하는 제도, 그리고 소득 대비 과다 비용 공제라고 해서 조정소득 금액, 소위 말하는 예비다 유사한 금액인데 거기에 3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하는 제도, 그리고 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채에 따라서 이자로 취급되지만 외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돼서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걸 빼줘야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송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있고, 각각의 이제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이제 순서도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과소자본세제와 소득 대비 과다 비용 공제에 관한 계산 규정에 약간씩 뭐 사소한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과소자본세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업의 경우는 6배, 그 외에는 이제 2배까지가 이제 한도인데, 두 업종을 이제 다 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현행 규정상으로는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영업이익 계산할 수 없으면 송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는 있는데 한쪽에 영업이익이 빵이더라, 혹은 영업 손실이더라. 그러면은 영업이익에 따르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영위하는데 비금융업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 차입금은 다 금융업이니까 6배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 뭔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쪽에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송금액에 비례해서 분배하도록 개정사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대비 과다이자 조정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사소한데요. 조정 소득 금액이 이제 음수인 경우에 이제 0으로 보는 규정이고, 송금불산입 순서가 종전에는 서로 다른 이자율인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라는 규정만 있었는데,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차입 순서에 따라서 좀 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거주자 증명서 발급 사유가 명확화됐는데, 종전에는 이제 조학생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시행 규칙에 있는 서식에서만 우측에 있는 이제 제한세율 외의 조세 조장을 적용받거나 기타 영한 사유로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광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오광석 변호사님께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발표할 부분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엄살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광석 변호사님께서는 일단은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나온 OECD의 가이드가 반영된 일단 개정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거래 대상 선정할 때 손실 발생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경정 시에 이러한 이제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 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 자회사 주식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자 비용 공제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계산 시기 좀 명확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거주자 증명서 발급 사유를 또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진영 변호사님께서 이제 꼭 국제조세 딱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거래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태평양의 방진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제가 맡게 된 부분은 기타 세제 부분인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해 변호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이제 업반드 관련돼서 주로 이제 고려하셔야 될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저는 다른 세제들 중에서 그래도 혹시 참고해 두시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정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국내 복귀기업 세액 감면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제 유턴법이라고 해서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특히 제조업 일 이제 영위하시는 경우에 복귀하는 경우 이제 지원을 하는 취지의 법률이 이제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기업이 이제 해외 사업장을 청산을 하고 아니면 또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복귀해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조세상으로도 이제 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법,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이제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제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후에 4년 이내에 해외에서 이제 하시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시고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나 관세를 이제 좀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지원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되고 그 다음 2년간은 50%가 감면되고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을 하신 이후에 이제 3년 이내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이런 감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신 후에 다시 이제 국외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면세액의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서 이제 추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실 올해 말로 이제 일몰기한이 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비드로 여러 이제 기업들도 어려우시고 또 내수 활성화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 하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감면 요건이 조금 완화되고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신 후에 1년 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했어야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2년으로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고 그리고 일몰 기한도 이제 2024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관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몰 기한이 24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뭐 이제 해외 진출하신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제조업을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등등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제조업 분야 많이 이제 진출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좀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좀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조세 감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 이제 개정된 유턴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원 업종도 다양해졌고 또 수요 기업과 공급 체인이 한꺼번에 이제 국내로 복귀하실 경우에는 지원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복귀 여부나 복귀 시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부분 이제 개정 사항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전자적 용역 공급과 관련을 해서 워낙 이제 조세 회피가 많다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 사업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되어 오고 있고 또 이 전자적 용역의 범위도 이제 2018년 개정으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광고 게재 용역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요 내용 관련해서도 조금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에 사실은 간편 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 신고 납부는 하게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간편 사업자에 대한 거래 명세 보관 제출 의무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간편 사업자의 경우에 국외 간편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내역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이제 신설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거래 명세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 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뭐 제재 규정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더 세원을 포착을 해서 세원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신설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뭐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제도로 관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뭐 해외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을 두고 이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문제되는 게 이제 물품 과세 가격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법에서는 이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자가 해외 본사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가격 정당성 여부를 이제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상호 합의를 해서 미리 과세 가격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 사전상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뭐 관세 조사도 유예 받을 수 있고 또 3년 정도 관세 가격으로 이 신고 가격이 또 인정도 되고 이제 특히나 이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은 이제 사전 심사 결과 이제 통보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서 이제 사전 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전 심사 신청 이후에도 그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만 이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이제 새롭게 결정된 방법으로 수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이제 감면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가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요인이 좀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과세 특수관계에 있는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 과세가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구매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 제출 시정 요구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다시 또 관세 당국은 자료 제출 시정 요구가 가능해졌고 이것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재를 강화해서 이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좀 제고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 간단히만 조금 보면은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연 9%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을 감안해서 아마 7%에서 8%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보다는 높게 설정이 될 예정이고요. 뭐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들, 코비드로 인한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가산세율이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이제 판결도 확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그와 연동되는 그 이제 과세 표준이나 세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서는 그 부가해석 기간을 기존 5년에 비해서 더 1년간 특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동일한 세목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세목의 경우에도 특례 부가제척 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진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방진영 변호사님께서는 해외 진출, 국내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부가세 부분에서 전자적 용해 공급에 대해서 신설된 규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세, 저희가 보통 아크바라고 부르는 그 관세 당국으로부터 이제 그 물품 가격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받는 제도에서 이제 그 과세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관세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국제 거래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국제기본법 개정 사항으로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그리고 부가지적 기간 특례 적용이 확대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 변호사님께서 이제 축구의 리베로처럼 마지막에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아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이고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이 토픽 자체가 저희 YIN에 이렇게 허락될 시간인 만큼 저 YIN 홍보를 잠깐만 할까 합니다. YIN 코리아는 지금 제가 사실 외람되게도 초대 회장을 했고 지금 이제 어느덧
다섯 번째 회장이 얼마 전에 선출이 돼서 그 이파코리아 내에서 나름의 저희만의 또 저희의 역사를 또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도 나름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자격 제한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만 있으시면 열의만 있으시면 누구나 뭐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예,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네 분 패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마음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YN이 아니라 이파코리아 전체 넘어서 전체 이파코리아의 핵심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픽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5분 후에 다음 세션 다음 토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